389페이지 보시면은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돼 있죠. 389페이지.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를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건축 허가라고 하죠. 근데 이 건물들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물의 입지나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결정. 그리고 나서 이제 허가를 받고 나면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착공을 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되고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뭐 받아야 된다고 했죠? 사용 승인 받고 건물 쓰는 겁니다. 사용 승인 받고 이렇게 건물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건축 허가 전에 여기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보죠. 자, 내가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신청하려면 내가 건축하려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할 수는 없겠죠? 이게 가능하다라면 우리는 학원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구청에 가가지고 맨날 건축 허가서 놓고 있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 건물을 지으려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목적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허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 규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해서 반려되면은 그 수정한 내용들 보충하고 보충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허가를 착공을 하는 건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하자가 있는 겁니다. 공장을 건축하려고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용도 지역 같은 것들은 받겠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공장의 건축이 금지되는 토지였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건축 관련 규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건축법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어떻게 해야 되죠? 농사나 지어야죠.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나는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 다시 팔던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토지가 팔려고 한다고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여기 사전이라고 돼 있죠. 이 사자가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즉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이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결정을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이걸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입지나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 자, 내가 이 대지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허가 내주는 사람.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는 걸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허가대상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돼 있죠? 자, 대상은 허가대상 건축물입니다. 밑줄 파란색 글자에.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고 해서 이걸 사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밑줄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에 보시니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즉 공장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2번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허가를 신청할 때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허가권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여기서 오케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발생하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일단 됐고 다음 페이지. 가로 7번에 보면은 사전 결정 통지 후 건축 허가 신청 의무라고 돼 있죠. 자,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라고 통지를 한 겁니다. 근데 뭐 한 10년 있다가 허가를 신청하면 안 되니까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의 결과를 통지받고 나면 2년 동그라미 하시고 허가를 신청 미출. 가로 7번에 있죠. 예전에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전 결정하고 나면 하는 게 뭐죠? 허가를 신청하는 거지 착공 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효력이 상실 미출.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번에 건축 허가 등이라고 돼 있죠. 자, 건축 허가의 의 이거는 행정법 내용이니까 허가의 뜻입니다. 거기 써져 있는 게 행정법에서는 허가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거 됐고 옆에 참고해 보면은 건축 허가의 성질이라는 거 보이죠? 자, 요 중에 필요한 것만 수업할 때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5번에 대물적 허가 미출. 옆에 작은 글씨에 있습니다. 대물적 허가. 무슨 뜻이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런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건축주의 지위가 을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을은 이 건물의 건축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입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물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물적 허가라고 합니다. 대물적 허가. 그래서 갑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 건물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지위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시 허가를 받는 건 아니고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건축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대물적 허가라고 하고 거기 7번에 기속행위 미출. 기속행위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기속행위의 반대말이 뭐냐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뭔지 아시겠죠? 권한자에게 재량을 인정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요건을 갖춰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만약에 재량행위라면은 허가권자 자기 재량껏 허가나 불허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기속이 된다라는 거. 기속이 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허가를 제한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거기 390페이지 옆에 작은 글씨에 참고, 작은 글씨에 참고. 5번, 7번. 해서 1번에 허가의 의의는 됐고 2번에 허가권자 등 나오죠. 오늘 허가권자 위주로 좀 보도록 하죠. 자,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거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거 안 읽어도 되겠죠. 뒤에 시장, 군수, 구청장 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은 허가를 받는데 그 허가권자가 원칙은 누구라고 돼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예외적으로 그 밑에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밑줄 층수가 21층 이상 이거나 니깐 또는이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출. 건물의 규모가 좀 큰 겁니다. 이런 건물을 방금 읽었던 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허가를 누가 한다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런 큰 건물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시나 군에서 건축을 한다라고요. 시나 군에서. 이 시군 나왔으면 이제 도 밑에 있는 시군을 말하겠죠? 시나 군에서는 허가를 누가 할까요? 지금 방금 읽은 거에 도지사가 한 글자도 안 나왔는데. 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 시장, 군수가. 그래서 허가권자에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도지사. 건축 허가를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모든 건물에 대한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39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이번에 박스 보입니까? 거기 창고, 공장, 밑줄. 기역의 공장, 니은의 창고. 그리고 박스 바로 위에 제외한다 밑줄. 해서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자, 해보죠. 층수가 20층인 건물을 부산광역시 진구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시청 가야 됩니까? 구청 가야 됩니까? 구청 가야겠죠. 21층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0층까지는 구청.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부산시 진구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이건 부산시청 가야겠죠. 부산시장이 허가권자니까. 근데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디 가야 되죠? 이건 구청.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거에서 제외되는 게 공장이랑 창고니까. 그 다음 이런 건물을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건축한다라고 해보죠. 20층의 건물 건축하려면 어디 가야 되죠? 김해시청. 20만 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하려면 어디 가야 되죠? 김해시청. 20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야 되죠? 시청.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도에서는 무조건 모든 건물의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합니다. 대신 그 밑에 박스 밑에 사전 승인 보입니까? 자, 시장 군수는 일정한 건물의 허가를 하려면 그냥 허가하는 게 아니라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사전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사전 승인을 해주는 사람이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되는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밑줄 도지사의 승인.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사전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승인하는 사람이지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 박스 안에 1번 이의 가로 2라고 돼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의 가로 2가 이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창고가 제외된다라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건물 그러면은 자 여기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의 20만 제곱미터의 건물을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죠? 김해시장. 대신에 김해시장은 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가 모든 건물에 허가를 하지만 일부 건물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허가권자입니다. 그 박스 안에 2번, 3번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죠.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 허가권자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합니다. 허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원래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를 하겠죠? 구청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이런 큰 건물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한다라는 거. 근데 시나 군에서는 허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가. 대신 이런 거, 큰 거 허가 내줄 때는 미리 도지사한테 뭐 받죠? 승인.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공장, 창고는 제외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그 다음 392페이지 보시면은 4번은 됐고 5번에 건축 허가의 필수적 취소 보입니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밑줄 취소 어떻게 하죠? 하여야 한다. 필수적 취소라고 돼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허가받은 날부터 얼마라고 돼 있죠?
2년. 가로 안에는 공장인데 그건 3년입니다. 뭐 안 했을 때? 아니 가로 뛰어넘고 저 끝에. 네, 착수하지 않았을 때. 해서 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어떻게 하죠?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 위에 보시면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동그라미 마지막에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래서 원칙은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하죠?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일단 요것만. 그 다음에 6번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라고 돼 있죠. 자, 내가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없어도 됩니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 소유권을 확보 및 줄. 그냥 소유권을 확보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됩니다. 100%. 남의 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 보입니까? 걔네들입니다. 걔네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만 기억하십시오. 일단 지금은. 그 다음에 옆에 매도 청구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394페이지 7번 보면은 허가 거부라고 돼 있습니까? 자, 아까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했죠?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기속행위의 예외라고 돼 있습니까? 자, 원래 기속행위라서 허가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재량껏 허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기속행위의 예외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속행위의 예외. 그래서 원래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다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허가 제한도 다음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자, 일단 저기 요런 것들이 이제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이고 401페이지 401페이지 보시면은 건축 신고라고 나옵니까? 자,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아까 뭐 받는다고 했죠? 허가 받고 건물 짓는 겁니다. 다만 여기 박스 보이죠?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짓습니다. 이게 바로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죠. 다음 중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401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한 페이지 정도 나오죠? 뭐 외우는데 4분 30초면 끝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가로 2번에 신고의 효력 상실이라고 보입니까? 박스 밑에? 신고 대상 건축물 아까 위에 봤죠?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나서 얼마 안에? 1년 동그라미. 착수하지 아니하면 미출. 맨 끝이 아니라 중간에 그 밑에 줄에 효력이 상실 미출. 자, 방금 허가받고 나서 착공은 원칙 얼마 안에 해야 되죠? 2년. 허가받고 나서는 2년. 근데 신고 대상 건축물은 원칙 얼마 안에?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안 했습니다. 이거 허가 어떻게 했죠?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신고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근데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의 범위 동그라미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미출. 그래서 허가든 신고든 하고 나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쓰려면 뭐 받아야 되죠? 네,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용도 변경은 아까 했었고, 자, 뒤로 넘어가 보면은 421페이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라고 돼 있죠? 자,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밑줄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 밑줄. 423페이지 가로 1번에 밑에서 하나 두 번째 줄. 제가 여기 421페이지 죄송합니다. 423페이지 제가 잘못했네.
323페이지. 가로 1번에 저 밑에도 두 번째 줄.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에게. 그다음에 사용 승인서의 교부라는 게 보이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거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 옆에다가 하나 쓰죠. 7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7일 안에 사용 승인을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은 원칙적으로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즉 사용 승인 받고 건물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다만 역시 또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건물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거기 뭐 하나만 보면은 아까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기간 안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건축 허가의 절차고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요건 같은 게 있다라고 했죠. 429페이지 가볼까요? 그래서 제목이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라고 돼 있죠. 건물 아까 어디다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은 물에 잠겨도 될 때는 낮아도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는 지반이 약할까요? 튼튼할까요? 그러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때는 성토, 지반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뭐 쉬운 거니까 다음에 봐도 됩니다. 이런 건. 다음 페이지. 430페이지 3번에 보면은 대지 안에 조경이라는 게 나오죠. 자, 거기 200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옆에 페이지에. 예외라고 돼 있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안 해도 되는 것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녹지지역이라고 돼 있습니까? 9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습니까? 합치면 녹관농자.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안 합니다. 6번에 축사.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소가 다 뜯어 먹습니다. 소가 먹어서 이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가설 건축물이죠. 말 그대로 임시로 건축하는 임시로. 나중에 이건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건 2번, 3번, 4번, 8번만. 숫자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겁니다. 2번, 3번, 4번에 보면 뭐 숫자 외우는 건 다음에 해도 됩니다. 대지 면적은 5천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러니까 작은 공장. 대지 면적이 5천 미만,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단지 자체적으로 조경을 하기 때문에 개별 공장마다는 조경 의무가 배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물류시설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물류시설.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 그러니까 작은 공장, 작은 물류시설은 조경 등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8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제외 밑줄.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해서 이런 것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옥상 조경 이런 건 됐고. 다음 페이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목차 쓸 때 대지 안에 조경 뒤에 썼던 게 공개공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개공지. 지금 저는 설명드립니다. 470페이지 가보죠. 혹시 공개공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매일 볼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근데 그게 공개공지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자, 공지라는 건데, 공개라는 건 말 그대로 아무나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아무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공지라는 건 도시지역의 소규모 휴식 공간이나 공원 같은 것들을 공지라고 합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이런 공원 부지 같은 걸 확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토지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이런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끔 합니다. 자신의 대지 중에 일부를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공원 같은 걸 조성해서 제공하게 하는 거죠. 건축주는 이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여러분들이 건축주가 아니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죠. 자, 보면은 여기 이제 상업용 빌딩입니다. 이게 상업용 빌딩인데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방법은? 밖에 예쁘게 색칠할까요? 사람이 많이 오면 됩니다. 상업용 건물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그만큼 건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건축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임차인이 누구죠? 병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이런 상업지역 같은 데서 좋아하는 건? 스타벅스 좋아하면 스타벅스는 항상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약속 장소로 여기를 많이 선택을 하죠. 거기서 보자고. 근데 스타벅스를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은 옆에다가 공개공지를 예쁘게 설치하면 됩니다. 자, 이 공개공지는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나 공원인데 여기를 좀 예쁘게 꾸며놓는 거죠. 해서 뭐 시계탑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수대 같은 걸 설치해 놓는 겁니다. 부산에서 롯데백화점 분수대에서 보자 하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해서 이렇게 예쁘게 설치를 해놓고 옆에 벤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옆에 등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그늘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야, 우리 약속할 때 우리 시계탑에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수대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겠죠.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이 건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시계탑에서 보자 하면 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해서 이 건물이 그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고 되게 유명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약속을 정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겠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비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더 늦으면 야, 멀리 가기 귀찮은데 여기서 밥 먹자라고 하면서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건물의 가치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되게 예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경우더라도 공개공지는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거의 무조건 있고 조금 이렇게 상업용 빌딩들 상업용 건물들 가보면은 옆에 좀 광장식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벤치 같은 데 갖다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여기 팻말로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는 공개공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아무나 와서 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기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담배 피지 마세요 하는데 담배 계속 피고 있죠. 여기. 보통은 이제 흡연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못 갈 수도 있는데 여기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이런 공개공지들이 대부분 규모가 좀 있는 건물들에 가보면 다 옆에 있습니다. 그게 공개공지입니다. 네? 아, 쉬시라고. 가시다 힘드시면 쉬시면 됩니다. 앉아서. 그래서 그냥 들어가도 되고 입장료도 안 받고 아무나 와도 됩니다.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용도 지역 중에 사람 제일 많이 오는 용도 지역이 어디죠?
그래서 2번에 상업지역. 그리고 상업 기능이 포함된 지역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준주거, 준공업. 준주거, 준공업. 그리고 하나 더 일반 주거지역까지.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뭐 하는 곳이죠? 그럼 주거지역에 주택을 짓지 뭘 짓습니까?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은 편리한, 전용은 양호한. 화이팅 좀 외우십시오 좀. 전용은 양호한. 그러니까 여기는 조용한 곳이고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아무나 와서 쉬면 안 되겠죠.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울산에 석유화학단지 가서 혹시 쉬고 싶으신 분? 안 계시네. 그래서 설치 안 합니다. 전용 공업체.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설치 대상 건축물들 나오죠.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입니다. 한번 해보죠. 자, 대상 건축물인데 제가 자 일단 괄호 안에 거 놔두고 나머지 정리해 보면은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죠?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 요게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거랑 같이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자 382페이지 가보시죠. (382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25번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거 있습니까? 이것도 다중이용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 즉 취지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건물의 종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종교시설 있고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있고 문화집회시설 있고 판매시설 있고 업무시설은 없고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 요거.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이런 걸 왜 지정하냐면 자 이런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개념이 없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인데 이 건물에는 승강기 하나, 계단, 주계단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불나면 승강기 이용 못하죠? 이 계단으로 계단 하나밖에 없는데 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찡겨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비상용 승강기라든지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제가 지금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을 썼습니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해서 요거 종문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 요게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업무시설이 아까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업숙 하면은 공개공지, 의숙 하면은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건 뭐 알아서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서 요 같이 보면 좋아서 그냥 같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470페이지 가보면은 자 내가 가진 대지 중에 일부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죠. 그 면적이 가로 2번에 470페이지 대지 면적의 10% 이하입니다. 미출 470페이지죠. 대지 면적의 10% 이하.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죠. 옆에 페이지 법률 적용의 완화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박스 안에 용적률이랑 높이를 1.2배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10%를 제공하면 20%를 얻으니까 이득이죠, 이득.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쁘게 공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으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설치를 하는 거죠.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요게 이제 원래는 대지에서 나오는데 우리 책에는 요 뒤쪽에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자,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대지는 반드시 어디에 접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도로. 그래서 378페이지로 가봅니다. 거기 12번에 도로가 나오죠? 이 조문 순서대로 써놔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책의 편제를 바꾸는데 이게 조문 순서대로 그대로 써놔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78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도로라는 건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겁니다. 그거 안 잡고 있어도 됩니다. 이제 뒤로 안 가면 여기 도로 보고 다른 페이지 갈 겁니다. 가로 12번 도로가 나오죠? 자,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맨 앞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미출. 즉 사람만 다닐 수 있으면 안 되고 차만 다닐 수 있어도 안 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고 너비는 4m 이상 동그라미 의 도로로서 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밑줄 도로나 예정도로 밑줄. 마지막에 도로나 예정도로. 즉 예정 도로까지도 도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각종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도로 중에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너비는 얼마 이상?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 도로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예외가 밑에 있죠. 예외들이 있지만 원칙만 일단 오늘 기억하는 겁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 도로, 이걸 도로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자, 이걸 알고 이제 뒤로 가는 겁니다. 432페이지. 보면은 도로의 지정 나오죠? 자, 도로의 지정은 그냥 다음에 보면 되고 옆에 2번에 보면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접도 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접도 의무. 즉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동그라미. 도로에 마지막에 접하여야 한다 밑줄. 자, 그러면은 요렇게 도로가 있고 요 옆에 대지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방금 도로의 정의에서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너비는 얼마 이상이었죠?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하죠. 그리고 이 대지는 도로에 얼마나 접해야 되죠? 2m 이상. 이걸 합쳐보면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건물 대지에 있는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만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라는 거.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 밑에 이제 가로 그 3번에 건축선이라는 게 보이죠? 자. 여기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로는 원칙적으로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되고 이 대지는 이런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얼마 이상?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거기 보면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 넘어가면 안 되는데 433페이지 맨 밑에 원칙적으로 대지와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죠? 이걸 건축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문제에도 건축선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대지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어디라고 돼 있죠? 원칙은 어디라고 돼 있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밑줄.
즉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서부터 요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마. 이게 건축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 도로가 폭이 2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는 원래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4m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폭이 2m밖에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폭이 4m 이상이 필요한데 폭이 2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는 다른 법에서는 도로일지 몰라도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로를 내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로를. 그래서 이럴 때는 내 대지 중에 일부를 요렇게 건축선을 뒤로 후퇴를 시켜가지고 요만큼을 도로 부지로 내놔야 나머지 부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을 겁니다. 중간에 막 그림들이 나와 있죠. 그게 이겁니다. 소연업에 미달하는 도로일 때는 건축선을 뒤로 이렇게 후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을 도로 부지로 내놓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공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오늘은 원칙만. 자,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건축선. 여기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라고 하고 이 건축선 안쪽으로 건물을 짓는 건 괜찮지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걸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 그다음 이제 뭐 건축물의 구조 안전 이런 것들을 안 봅니다. 안 보고 어딜 볼 거냐면 454페이지. 거기 보면은 4번에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이걸 중개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이 건물의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고 이 건물의 층수는 얼마나 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평김에 9페이지 맨 위에 대지의 분할 제한 보입니까? 자, 우리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 배운 적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토지의 분할에서 토지를 크게 분할할 때 허가 받습니까? 작게 분할할 때 허가 받습니까? 작게. 토지를 잘게 쪼개면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때 나왔던 말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였어요. 미만. 그 분할 제한 면적이 이겁니다. 이거. 주거지역 60, 상원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거보다 작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1월 달에 설명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이겁니다. 평김에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고 그 밑에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인데 첫 번째 대지 면적이죠. 자,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건 제외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요거는 빼주겠다.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요거는 빼주겠다.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요거는 빼주겠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역시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 보면은 대지 면적이 1번인데 대지 면적은 뭐라고 돼 있죠?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돼 있죠? 그걸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지 면적이 뭔지 건축 면적이 뭔지 이런 것들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평 투영 면적이 뭡니까? 수평 투영 면적은 잘라가지고 단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거 이런 것들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죠. 자, 여기 경사지에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해서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러면 대지 면적은 노란색이 대지 면적이 아니라는 거.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이렇게 요게 대지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의 뜻이죠. 단면을 잘라가지고 내려다보는 거. 그래서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넘겨보죠. 넘기지 마시고 옆에 건축 면적 나오죠? 건축 면적이란 건물의 밑줄, 외벽의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 자르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요 빗금친 부분이 외벽입니다. 외벽. 즉 건물을 잘라보면은 외벽 두께가 일정 부분 있겠죠. 이 외벽의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즉 노란 점선 안쪽을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는 거. 건축 면적. 즉 건축 면적은 외벽 두께의 절반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건물은 뭐 어딜 잘라도 건축 면적이 동일하겠죠? 근데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1, 2, 3 어디 잘라야 되죠? 건물의 어떤 부분도 건축 면적을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건물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빼주기 위한 조문들이 몇 개 있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자,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죠. 근데 처마 같은 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 돌출된 끝부분부터 일정 거리를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출입문 같은 걸 땅바닥에 붙여가지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계단을 설치를 해서 요 위에다가 출입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이 계단 면적이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거죠. 해서 건물에 부과해서 덧대서 설치하는 것들, 요걸 빼주기 위해서 지표면으로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빠지는 부분들. 근데 일단 오늘은 건축 면적이 뭔지, 바닥 면적이 뭔지 이런 것들만 아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보죠. 457페이지. 거기 가로 3번에 바닥 면적이 나오죠. 바닥 면적이란 밑줄, 건축물의 각 층. 즉 우리 건물의 1층의 면적, 2층의 면적, 3층의 면적, 이걸 각각 바닥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의 밑줄, 구획의 중심선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러니까 자, 우리 건물에서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된 부분들, 강의실의 바닥 면적, 사무실의 바닥 면적, 화장실의 바닥 면적, 이걸 따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라는 건 건물의 일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강의실의 바닥 면적, 사무실의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 면적. 그다음 458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4번에 연면적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연면적은 한번 본 적 있는데 어디서 봤죠? 본 적이 없습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이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래서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이걸 다 더하면 그 건물의 연면적이 됩니다. 연면적. 근데 중요한 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밑줄 제외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밑줄. 자, 1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이 건물은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짜리 건물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다라고 해보죠.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이니까 300짜리가 4개, 12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900이다 이 말입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만 제외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면적이라고 하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해야 됩니다. 근데 지하층의 면적은 이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빼주겠다라는 거. 이거 왜 빼줄까요? 건축주들이 안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주들은 이걸 짓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으면 좋으니까 공짜로 쓰게 해줄 테니까 좀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번에 지하층이라고 돼 있죠. 자,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은 튼튼해지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층을 파면 팔수록 지진이라든지 태풍 같은 거에 견디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건축주는 지하층을 파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듭니다. 지상층 공사비 약 1.5배가 들어갑니다. 지하층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 다음 이건 정상적으로 공사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파다가 물이라도 나오면 난리 납니다. 이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제 막으려는 그런 조치들을 다 해야 됩니다. 물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최악은 문화재가 나오는 겁니다. 공사 수도 공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땅 밑에는 뭐가 묻혀 있을지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비싼 돈 들여가지고 파놓으면 습기 차지, 햇빛 안 들어오지, 임대 잘 안 나가죠? 그러니까 비용도 비싸게 못 받지. 근데 귀신 나오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파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파면 좋다라는 거. 지진이라든지 태풍에 견디는 능력이 올라가니까 빼주겠다는, 공짜로 쓰게 해줄 테니까 이거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하층 만드는 거 보셨죠? 경사지에다가 이렇게 지하층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용적률에서 산정할 때 빼주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설 주차장입니다. 지상층에 설치하는 주차장. 근데 가로 안에 보면은 부속 용도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합치면 그냥 부설 주차장입니다. 부설 주차장.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차장 이거 싫어하겠죠. 근데 빼준다 이 말입니다. 설치를 안 하면 주변에 골목길 난리 나니까. 그래서 빼줄 테니까 부설 용도의 주차장은 설치를 하라는 거.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은 아까 층수가 몇 층 이상이었죠? 50층 이상, 높이는 곱하기 4에서 200m 이상. 이런 건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피난 안전구역 밑줄. 자, 여기 6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13층 정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0층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이미 많이 번져서 밑으로는 도망갈 수 없죠. 위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층까지 뛸 수 있습니까? 여기 30층을 넘기기 힘드신 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뛰다 보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중간쯤에 이런 초고층 건축물들은 중간쯤에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30개 층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방화구역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 화염의 합생을 막는 구조로 이런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당연히 건축주는 이거 싫어하겠죠. 근데 빼준다 이 말이죠. 빼줄 테니까 설치를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피난 안전구역은 비상승강기라든지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직통 계단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이라고 돼 있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입니다.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평지붕입니다. 그러한 건물의 옥상에는 이걸 설치합니다. 이게 뭐죠? 네, 헬리포트. 헬리포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헬리포트에 이게 H가 아니라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붕이 평지붕이다 그런 뜻인 거죠. 이게 농담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네. 아 근데 앞에 건 농담 아닙니다. 11층 그거 맞고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붕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경사지붕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할 수가 없겠죠. 해서 요 밑에다가 대피 공간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요것도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치가 꺼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짜로 쓰게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설치를 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6년간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서 요거는 좀 뜸하긴 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올 때 단골 손님이 이거 지하층 그림 그려놓고 이 지하층 면적 넣어가지고 뭐 요런 거 계산하는 거. 그럼 지하층은 요 계산식에서는 빼야겠죠? 요게 함정입니다. 무조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지상층에 부속 주차장 이런 것들까지 넣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좀 뜸한데 아주 옛날에는 이 네 가지만 따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중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요새는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나왔을 때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렇게 네 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이렇게. 일단 4월 강의는 1, 2월 강의는 11월, 12월은 요까지 할 겁니다. 요까지. 주택법을 못했는데 주택법은 뭐 역시 또 암기사항들이 많습니다. 암기사항들이 많고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1, 2월 달에 제가 주택법 또 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수업이 없는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기본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아마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강의 노트라는 게 나올 겁니다. 저는 1년 내도록 그걸 부교재로 씁니다. 제가 판사하는 내용 정리해 놓은 거니까 마지막에 그걸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은 꼭 좀 구입하고 기본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